전일 2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엇갈린 모습이었지만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71%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08%, 나스닥 지수도 1.69% 올랐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서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호조를 보여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증시는 0.14% 상승했고 독일 증시는 0.32%, 프랑스 증시는 0.26% 올랐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52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30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분기의 순이익 56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39센트보다 감소한 것으로 순이익은 7.3% 줄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인 웰스파고는 지난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습니다. 웰스파고의 4분기 순이익은 56억 1천만 달러로 주당 1달러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매출은 20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219억 5천만 달러보다 5.8%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월 소매 판매가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11월 증가폭은 당초 0.7%에서 0.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달은 4년 내 가장 추웠지만 연말 쇼핑 기간 동안의 판매 개선이 전망을 웃도는 소매 판매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실업률 하락과 주택시장 개선에 힘입은 실내 개선이 가계 지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매 판매는 4.2%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인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찰스 플로셔 총재가 연방준비제도는 테이퍼링을 연말 이전에 끝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달 18일 이틀 일정의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경기부양책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올해 1월부터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1.4% 증가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지난 2010년 5월 이후 최근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도 3%나 성장했습니다. 또 10월 생산도 당초 1.1% 감소했던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번에 0.8% 감소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은 다소 엇갈렸지만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갔고 특히 핵심 소매 판매는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연말 소비 경기 지표 호조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첫 실적 발표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웰스파고는 분기 이익의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JP모건은 벌금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 호조 속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상승 탄력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은 없는지 잠시 후에 전략과 전망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웰스파고는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나타내면서 시장 예상을 웃돈 반면 JP모건은 벌금에 발목이 붙잡혔지만 선방했습니다. 네,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마감 소식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경제 지표가 뉴욕 증시를 좀 살렸네요. 그동안 좀 어려운 국면이 있었는데 조금은 좀 안도할 수 있는 랠리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소매 판매 지표가 그나마 좀 얼어붙을 뻔했던 투자 심리를 좀 녹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쳤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는 0.71%가 올랐습니다. 16,373포인트. 나스닥은 1.69%가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4,18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8% 오른 1,838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유가는 0.9% 오른 92달러 59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 가격은 뉴욕 증시의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0.5% 내려가는 이런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투자 심리의 안도감을 가져간 것은 이 12월 소매 판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한 수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12월에 경기가 좀 일기가 좋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예상치 0.1%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수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렇지만 속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아주 좋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11월 기존에 나왔던 0.7% 소매 판매가 0.4%로 다시 수정 조정이 됐습니다. 11월 대비 12월이 조금 더 떨어졌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지난해 소매 판매는 12월보다는 11월에 거의 피크를 치고 12월에는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나서기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즐기는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굵직한 내용으로는 웰스파고와 JP모건 은행주의 실적이 분수령이 됐는데요. 예상보다는 가까스로 선방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은 이 매도프 폰즈 사기에 연루가 돼서 2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부분이 역시 순이익에 부담을 끼쳤습니다만 조정 주당 순이익은 1달러 40센트로 시장 예상치 1달러 37센트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됐고요. 웰스파고는 주당 순이익이 1달러로 시장 예상치 99센트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수치로 웰스파고의 순이익 증가율은 10%를 전년 대비 구가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JP모건보다는 실적이 비교적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마감된 글로벌 소식들 챙겨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형 은행주의 첫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JP모건 벌금이 다소 아쉬웠지만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 웰스파고는 분기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 앞으로 은행주들의 이런 상승 랠리, 좋은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출발은 아주 아슬아슬하지만 일단 예상치, 시장 눈높이는 현재 맞춰가는 이런 흐름인데요. 이번 주 중에 많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아직도 대기가 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 골드만삭스 이 밖에 여러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실적이 이를 상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유럽 증시도 이 은행주의 실적이 호조세 비교적 선방했다는 측면에서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동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JP모건, 웰스파고 실적이 예상보다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수를 두둑히 주기에는 아슬아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엊그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S&P 500 지수가 10% 내외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뉴욕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최고 재무 담당자가
뉴욕 증시에 버블 징후는 없다라고 서둘러서 좀 진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를 조금 안도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JP 모건은 4분기 매출이 241억 달러로 예상치 236억 9천만 달러 대비해서는 높게 매출이 나왔습니다만 순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매도프의 폰즈 사기로 벌금을 26억 달러 부과됨으로써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2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떨어진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매도프의 일회성 벌금을 제외하고 나면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0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간신히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찰스 플러서와 리처드 피셔 총재가 테이퍼링 관련된 속도에 대해서 기조적으로 그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다소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 있었지만 이를 은행주들이 많이 상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뉴욕 증시에서 일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논란, 그렇지만 제레미 시겔 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여전히 뉴욕 증시에 버블 징후는 없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서 투자 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발언들도 있습니다. 연준 매파 진영에서는 테이퍼링 속도를 좀 늦추고 양적 완화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매파 진영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당연한데요. 이제 그 스탠스를 바꾼 의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이른바 양적 완화 축소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올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중에 이런 인사들이 많다는 측면, 이런 내용들은 옐런 현재 의장 지명자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는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신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때 테이퍼링 처음 실시되는 이 양적 완화 축소 규모를 200억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FOMC 1월 회의에서도 양적 완화 축소의 기조적인 내용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번은 이제 반대의 입장에 섰습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그 기존에는 매파로 분류됐던 인사인데요. 그렇지만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언론에 언급되는 톤은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변수는 2월 1일부터 이제 취임하게 되는 옐런 이 신임 취임자가 스탠리 피셔, 현재 상원의 인준을 대기하고 있는 부의장 내정자입니다. 이 내정자와 같이 잘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총재는 매파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둘기파로 성향이 알려지고 있는 옐런 현재 신임 의장과 어떤 조율 감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렇지만 스탠리 피셔를 적극적으로 옐런 신임 의장이 추천했다는 이런 모습에서는 호흡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에 엔저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 어제 이 여파로 니케지수가 3% 급락, 하루 만에 5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밸류에이션 논란이 이제는 이제 일본 증시까지도 그 전염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니케이 지수가 56% 기록적인 수치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엔달러 환율이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 지수의 변동폭도 덩달아서 함께 뛰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지수가 결국에는 3% 넘게 빠졌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어제 3.08%가 내려간 15,422로 마감이 됐습니다. 엊그제 엔달러 환율이 102엔대 후반으로 들어갔다가 오늘 새벽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다시 104달러 수준으로 다시 엔화가 약세 기조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케이 지수는 반등 국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교롭게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나타났다는 점, 이런 점이 투자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상수지는 기존에는 흑자 기조를 공고하게 유지를 해왔고, 이 4월 소비세 인상 전에 소비자들이 미리 선구매에 나서는 욕구들이 좀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4월부터 6월까지의 추이를 판단하고 이를 기조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해석의 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 급락했던 니케이, 일본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국내 증시 전략은 잠시 후에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1940선까지 밀려난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에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죠. 8조 3천억이라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130만 원이 깨지고 지수 자체도 1950선을 두고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일시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성과급 때문에 그리고 환율의 일시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10조 원대를 기록하지 못하는 이제 시대로 다시 돌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과 삼성전자까지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또 어닝도 우리가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 S&P라든지 S&P가 가장 많은 미국 기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 지수를 많이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 사실 밸류에이션이 PER 약 15.4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5개년 평균이 S&P가 한 14배 정도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약 10% 정도 고평가 논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평균 회귀 전략이라고 본다면 이 고평가 됐던 부분들이 결국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시장이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다우지수라든지 S&P 지수라든지 실적만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대감과 앞으로 어닝과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좋아질 것을 감안한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미국 기업들 실적
이 조금 예상치보다 뭐 하회하더라도 이런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면서 계속 갈지, 아니면 이 평균 회귀 전략으로 평균으로 다시 회귀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결국 코스닥 시장의 부활, 그리고 부활 조짐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사실 스마트폰 부품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갤럭시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결국 지금부터 이제 납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상반기 내에 신제품 갤럭시 이제 5죠. 5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수주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파트론 같은 종목은 어제 뭐 10%가 넘게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이런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좀 부활, 뭐 지수는 지금 한 512 정도, 뭐 그 체감 지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종목별 차별화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뭐 이번 주 가장 굵직한 이슈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도약의 코스닥에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형 은행주들의 미국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내 은행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한 코멘트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 발표, 뭐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뭐 어닝들이 우리 시장에 뭐 사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또 영향을 미치고, 네. 또 영향을 또 안 미친다라고 하면 뭐 워낙 또 디커플링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이슈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장은 뭐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리고 현재 시장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미국 기업들이 어닝이 좋게 나오면 당연히 우리 시장도 좋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일단 밸류에이션적으로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면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긍정적인 어닝 국내에도 좋은 흐름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간략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결국 뭐 실적이 네. 또 시장을 지배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LG전자, 포스코 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결국 뭐 이번 주 정도는 아마 그 실적 발표 이전에 좀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어닝이 좀 좋으면 영향을 받았다가 외국인이 적극적인 또 매수가 나서지 않으면 좀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시장의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들 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 어닝의 컨센서스는 낮아졌지만 그보다는 좋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기대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실적에 얼만큼 그 기대감이 녹아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될지, 그리고 뭐 4분기 이후에 올해는 과연 그 어닝들이 또 개선의 속도가 좀 빨라질지, 이런 코멘트들, 그런 확인하는 작업들이 아마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장세 자체가 순환매적 장세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130만 원이 다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자동차주 약간 그 엔저 이 기조가 약간 꺾이게 되면서 자동차주의 반등이 좀 나올 듯 하다가 또 뭐 윗꼬리를 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수출주 IT와 뭐 자동차주 움직임 이후에 또 화학주가 될지, 그리고 뭐 조선주가 될지,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지금 가격대는 좀 싸다라는 느낌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충분히 지금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본다면 이렇게 좀 순환 매적 관점에서 시장이 좀 돌아가면서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뭐 크게 관심을 갖는 코스닥 시장, 뭐 1월 효과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만큼 올해만큼 또 강하게 랠리를 이끄는 뭐 시장도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워낙 사실 좀 저평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금만 살아날 수 있는 조짐만 보이면 강력하게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강력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지수대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또 업종 내 또 종목별의 차별화 이런 현상들이 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뭐 코스피 시장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코스피 시장보다는 중소형주, 뭐 블루칩이라든지 그리고 좀 약간 코스닥에 좀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것인데, 이는 다음 주 초면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순환 매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면서 코스닥 신성장 중소형주의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세계 가전 전시회, 바로 뭡니까? CES 2014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각국에서는 또 다른 신기술이 뭐가 있을까 찾으면서 또다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있죠.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대해서 또다시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글로벌적인 분위기는 IT와 융합된 새로운 자동차, 어떤 분위기가 나타날까를 집중해서 보는 시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이죠. 바로 MDS테크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융합된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MDS테크가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여기가 고평가 국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낮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MDS 주가 추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7%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주가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예,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박스권 돌파를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 패턴을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를 하는 건 실적적인 분위기가 좋아졌구나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바로 업황, 그리고 호재거리가 달라졌느냐, 더욱더 호재거리가 생겼느냐, 기업의 가치가 달라졌을 때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안에서 세계 가전 전시회가
상당히 성황리에 마치면서 거기에 대한 숨겨진 주인공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자동차 업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MDS테크가 직접적인 수혜 종목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MDS테크가 과연 뭘 하는 회사일까요? 바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인베디드라고 하면 프로그램 시스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소규모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을 뜻하는 거겠고요. 그만큼 작은 프로세서 안에도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 가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현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왠지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야 될 그런 길인 것 같죠. 지금 점유율 자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비율인데요. 높은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후발주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휴대폰에서는 15%,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5%, 조선 분야에서는 4%, 그리고 국방, 그리고 항공 분야에서는 1%가 국산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데? 바로 MDS테크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점유율 자체가 MDS테크에게는 더욱더 호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자동차 전장 분야에 있어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업체일까요? 바로 현대차, 기아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차세 제어 장치라든지 아니면 안에 센터포인트 안에 보이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이 MDS테크가 맡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어서 그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부가 가치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서 주력 산업 자체가 고부가 가치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산액, 말 그대로 매출액도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고부가 가치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폭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의 활약으로 인해서 MDS테크는 좀 더 높은 실적을, 그리고 국방 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높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겠고 4분기 실적, 예상 실적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액은 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3%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분야도 39억 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한번 본다면 생각보다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발전될 가능성이 더욱더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볼 수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 또한 생각보다는 상당히 낮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매력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융합 제품에 대한 사례인데요. 자율주행차, 그리고 무인항공기, 웨어러블, 그리고 3D 프린터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운전자의 조작이 아니라 컴퓨터, 3D 컴퓨터의 조작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뜻하는 거고 무인항공기도 마찬가지겠죠. 웨어러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팔목에 끼는 시계라든지 손목에 끼는 시계라든지 그런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3D 프린터에까지도 이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센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DS테크의 자동차 전장 매출액 및 대출 비중인데요. 매출 비중인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자동차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IT 융합된 기술력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는 항목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이 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차트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바로 16,000원대겠죠. 이거는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는 관점이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이 16,000원대 과연 몇 번의 평가를 받고 있을까? PR 12배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군이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선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선 바로 삼록이법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시면 하단 자체는 좀 더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6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가장 적정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흐르기 마련입니다. 하단으로 흐르기 때문에 인위적인 힘이 작용을 해야만 주가는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가격적인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하단에 1차적인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여지껏 오버히팅 구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앞서 있던 이 거래량이 분출을 한 번도 하지 못했구나 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번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은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16,000원 밑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MD스테크 고부가 가치군 사업으로서 자동차 전장 산업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되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장기적인 성향으로 가지고 가실 때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는 또 다른 IT, 바로 자동차와 융합된 새로운 IT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트렌드를 서울경제TV 를 통해서 좀 더 일찍 캐치를 하시면 수익률에 좀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익률 함께 만끽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이슈와 발언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본격적인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 횡보하다가 엊그제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하자 미 증시 조정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뉴욕 증시가 조정 없이 28개월을 달려왔다면서 조정이 있는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던데요. 항상 주가가 상승하면 조정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주 강세장, 불장이 올 경우에는 상당 기간 상승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18개월 정도가 되면, 상승한 지 18개월째 되면은 보통 10%의 조정을 주고 추가로 상승하거나 조정을 들어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18개월을 넘어서 28개월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그들은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대기 매수세는 엄청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한 하루 만에 다시 일시적 반등이 또 들어왔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 골드만삭스도 역시 이거에 동참한 리포트를 냈다가 오늘은 또 거꾸로 미국의 주가의 버블은 문제가 없다라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이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면서 IT라든가 이런 종목에 매수 시그널을 내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오랫동안 상승해서 피로가 누적됐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지만 일편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과거 사례를 봤을 경우에 주가가 아주 급등하거나 오랜 상승을 했을 때 시장에 비관론자가 나타나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하고 유동성 시장에 풀었던 것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 또 금리를 올려서 또 이제 금리 정상화하는 과정이 온다면 주가는 오히려 더 많은 버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금리가 아직도 거의 제로 수준에 있고 또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을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시장 오랫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피로감은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할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금리가 제로 수준이고 또 유동성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불황에 시달리던 스페인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경제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스페인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스페인이 지금 GDP 성장률이 지난 분기 때 0.1% 성장을 했고요. 이번에 0.3%. 오랜 기간 마이너스의 GDP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제 플러스권에 2번 연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실업률도 보면은 약 한 20%대가 돼서 4-5명 중에 1명이 상당히 좀 어렵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사실 스페인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0.3%는 사실 성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에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스페인 경제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정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실업률로 본다면 갈 길이 굉장히 먼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 뭐 아일랜드라든가 그리스라든가 키프로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역시도 그 변화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피그스 중에 하나인 스페인이 살아난다는 것은 다른 남유럽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지금 사실 유로존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누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어떤 현재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는 관망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이 경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실업률을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스페인이 살아난다는 것은 일부 남유럽 국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에 엔화 약세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엔저가 기대만큼 수출에 큰 힘이 되지 못한 가운데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네, 이 여파로 어제 니케이 지수가 3% 급락했잖아요. 어저께 사실은 엔화가 강세로 갔다가 네. 하루 만에 또 104인데 또 올라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상승을 한 때는 항상 그래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엔저가 시장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부분을 일본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일본은 지금 경상수지 적자에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엔저가 일본 경제에는 도움만 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를 세부적으로 본다면 결국 일본 아베 신조가 일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 기업들을 살리는 효과로 엔저를 이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입 물가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지만 않았다면 사실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리고 또 수출 기업들도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원이라는 것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한다 그러더라도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엔저가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본 내에서도 느끼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 엔화가 일정 부분 강세권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내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14년도에 일본 그 엔화는 90엔대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5엔대에서 무역수지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가 크다면 이것이 100엔대까지 내려왔을 때 균형점을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균형점이 맞아야만이 일본 정부가 예상했었던 어떤 뭐 재정 건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엔저로 인해서 골칫거리를 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0엔대로 내려왔을 때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이로써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배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5일 굿모닝 대방예금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